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홍입니다. 네,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는 병원에 가기가 조금 꺼려지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항문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받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미루다 보면은 치료 방법도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감추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 항문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당연히 여기다 질환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해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항문이 있다. 항문은 배변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를 체외로 배설하는 장기의 말단 부위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기관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탈이 나기 쉬운 것이 특징이다.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활동은 먹고 자고 배설하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주 불편한데요. 우리 몸의 소화관은 입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튜브에서 각각 입구와 출구 임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가 입은 아주 소중히 다루면서 항문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양치질, 그리고 다양한 치과 치료 등 많은 노력과 정성을 우리는 입에 아낌없이 쏟아붓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항문은 무관심 속에서도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본인 배변을 위해 하루 종일 묵묵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변을 볼 때마다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출혈이 있으며 하루 종일 가려움증으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그마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 몸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 배변 활동을 맡고 있는 항문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문에 발생하는 질환은 대표적으로 치질이 있다. 보통 치열, 치루, 치액을 엮어서 치질이라고 하는데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에 치질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치질 이외에도 항문에 발생하는 질환은 여러 가지인데 이들 질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병원을 찾지 않아 심각하게 진행된 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병은 알리는 게 좋다고 하지만 남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항문 질환인 것 같습니다. 항문 질환의 증상이 있어도 혼자 고민하고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민간요법을 시행하다가 병을 키워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 질환은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문 질환의 특성상 병의 초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수술적 요법이 아니라 보존적 요법 및 생활 습관의 교정 등으로 쉽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는 게 중요합니다. 좌욕 요법 및 배변 시간을 5분 이내로 하는 배변 습관, 그리고 야채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변비나 설사가 있을 때는 초기에 치료를 하고 항문을 청결히 것과 함께 자극성이 있는 음식을 피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항문 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항문 질환은 증상 초기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항문 질환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변비가 심해지지 않도록 일상생활 중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신문이나 책을 읽으며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항문 질환에 대해 외과 전문의 강기창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만큼 항문 질환의 발생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는 항문에 있는 괄약근의 긴장도를 높이게 되고요. 장 운동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항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항문 질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강기찬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항문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항문 질환은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항문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 네.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지만 네. 그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부위가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문인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주제니까. 오늘 주제가. 네. 네, 저는 이제 발과 항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발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몸을 떠받드는 일을 혼자서 다 하게 되었고 직립보행하기 전에는 항문은 이제 엉덩이가 위로 치켜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끔 바람도 쐬고 햇빛도 쐬게 되었지만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둡고 깊은 곳에 은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가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모자라 우리는 우리 몸에서 이제 항문을 가장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을 이제 터부시하는 문화도 생겼습니다. 네. 따라서 항문에 질환이 생겨도 그 증상을 남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기게 되고 병의 진행이 오래 진행이 되고 난 후에야 병원을 찾아오는 일이 이제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천대받고 있다는 말이 아주 와닿았어요. 네, 공감이 아주 갑니다. 네. 그러니까 항문도 우리 입과 마찬가지로 소화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이 항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항문을 밖에서 보면 이제 많은 주름이 아코디언처럼 접혀서 있고요. 밖에서 보면 이제 털이 안 나고 그리고 피부색이 갑자기 변색되는 것으로 이제 피부와 항문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화관은 이 태생 2개월이 되면 하나의 작은 튜브로서 입과 출구를 가지게 되는데 훗날 입과 항문으로서 꾸준히 그 성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태아기에 항문이 발생되는 과정을 터널을 뚫는 것과 비슷하여 이 소장과 대장이 우선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대장의 끝이 항문 근처 피부 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듯이 계속 진행을 하는 한편 이 항문에 있는 곳에 평평했던 피부는 작은 함몰이 생기면서 우물을 파듯이 이렇게 안으로 꺼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서로가 만나서 관통됨으로써 이제 현재 항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대장과 위쪽이 대장인데요. 이 대장과 이 밑에서 올라온 피부가 만났던 자리는 이 이빨 모양처럼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걸 이제 치상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항문 이 경계부터 약 2cm 정도 되는 이제 부위인데 이 치상선의 상부는 대장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이 그 하부는 이 피부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나중에 임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이 좁아지는 부위부터 이 항문 가장자리까지를 이제 항문관이라고 합니다. 이 항문관은 이 높이에 따라 다른 형태의 상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치상선 아래쪽은 피부 상피와 같은 항문 상피로 구성되어 체성신경의 지배를 받아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치상선 위쪽은 이 소화관 점막 조직으로 구성되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괄약근이 있는데요. 네. 항문의 괄약근은 바깥쪽을 둘러싼 외괄약근 그리고 안쪽에 있는 내괄약근이 있습니다. 이 내괄약근은 심장 근육이나 호흡 근육과 같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불수의근으로서 자동문처럼 움직이지만 이 외괄약근은 팔다리 근육처럼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수의근으로서 대변을 참기 위해 일시적으로 항문을 폐쇄하고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변을 참거나 배변 중에 한 변 변을 자르고 싶을 때 힘을 주면 이 외괄약근이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우리가 평상시에 내괄약근, 외괄약근이 같이 협동하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항문을 막고 있게 됩니다. 근데 직장 내로 변이 내려오게 되면 변이를 느끼게 되고 내괄약근은 이 변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완을 시키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변을
남을 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괄약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괄약근의 역할로 인해서 이제 항문에 자동 열림 기능이 방지가 되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찾아가는 그쵸. 그 어떤 그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괄약근이 내외로 구분이 돼서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런 항문에 이제 질환이 생기게 되면 평소와는 좀 다른 증상들도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항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문통인데요. 어떤 경우에 항문통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이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한 가지 증상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복합적으로 호소하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항문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배변 시 통증과 그 배변하고 나서 직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배변하고 상관없이 이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변 시나 배변 후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경우가 항문이 찢어지는 이제 치열, 예, 그리고 치액 같은 질병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항문 주변에 세균으로 인한 이제 감염인 경우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항문통인 경우에는 혈전성 외치액, 그리고 항문에 생기는 종양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통증과 함께 항문의 발적이나 이 열감, 이 뜨거워지는 느낌, 네. 그런 게 있는 경우에 이제 항문 주위 농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이 직장의 암이 항문으로 전파되는 경우에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문 주변에 근육의 격렬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제 항문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통증 외에도 항문 쪽으로 이제 피가 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항문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경우에 이게 항문이 문제가 돼서 피가 나는 건지 아니면 장 속에서 그쵸, 안에서 피가 나올 네, 수도 있으니까. 원인이 돼서 피가 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마 같아요. 그 대장항문외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걱정을 하면서 오는 분들이 이제 항문 출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항문 출혈은 대장암 증상일 때도 항문 쪽으로 이제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원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변을 보고 난 후에 이제 변기가 빨갛게 이게 고여 있는 피를 보면 대부분 다 당황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평상시에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은 혹시 내가 대장암이 아닌가 하고 더욱더 많은 걱정을 하면서 오시게 되는데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항문 출혈은 이게 과연 항문에서 피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위쪽에 있는 대장에서 피가 나는 건지를 감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항문에서 선홍색 출혈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치액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출혈의 양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손에 이 휴지에 묻어나는 경우, 변에 조금 묻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피가 이제 분수처럼 솟구치는 양상, 예, 이제 그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이 치열이 있는 경우에도 피가 날 수 있는데, 치열은 항문이 찢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대개 출혈과 함께 항문통이 동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대장 직장의 양성 종양이나 악성 종양,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결핵에 의한 장염일 때도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이 출혈을 이제 치액으로 오인해서 오랜 기간 방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이라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항문 출혈이 있는 경우에 나이가 4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항문 이외의 곳에서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항문 분비물인데요. 이제 항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항문 분비물이 많아지면 항문이 습해지고 네. 항문이 습해지면 이제 항문 수양증이라고 항문이 가려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비물 때문에 이제 속옷도 많이 지저분해지는데요. 이런 경우 제일 많은 경우는 이제 내치액이 삐져나와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치열이 있어도 분비물이 소량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분비물이 많으면서 이제 항문 주변으로 종기같이 돌출물이 만져지거나 이제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치료인 경우에는 분비물의 양상이 고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항문 덩어리입니다. 뭐 항문에 어떤 덩어리가 만져지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제 내치액이 빠져나오면 통증과 함께 이제 덩어리같이 만져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치액과 달리 이제 닭 벼슬같이 외부 군살이 항문 쪽에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악성 종양이나 양성 종양도 항문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의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병이 이제 직장 탈출증도 이제 항문에 이제 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직장 탈출증인 경우에는 내치액과 다르게 이제 덩어리가 아주 큰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가려움증입니다. 항문 가려움증,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항문 소양증이라고도 하죠. 이 항문 가려움증은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들을 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도 많은데요. 이 증상이 이제 당뇨병 같은 정신질환, 그리고 이제 항문에 있는 피부질환, 그리고 이 치액, 치열 같은 항문 질환 때문에 항문 소양증이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로 이제 1차성 항문 소양증이라고 하고 아주 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보다는. 네. 대개 이제 비누나 세척제, 그리고 연고 같은 거에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긁게 되면 이제 상처가 나고, 그러다 보면 세균이나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증상이 심해지고 네.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려운 경우에, 이 항문 소양증인 경우에는 긁지 않는 것이 이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온수로 항문 좌욕을 하면 이제 대부분 증상은 많이 소실이 됩니다. 가려울 때 이제 좌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증상을 살펴보면서 이게 가장 이제 흔하게 나오는 이제 말이 치질인데요. 네. 근데 이게 치질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치핵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네. 또 치루라고 얘기하는 네, 경우도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예. 네. 우리가 이제 항문의 대표적인 질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치라고 하는데요. 삼치. 예, 생선 이름은 아니고요. 이제 치핵, 치루, 치열을 얘기합니다. 이제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뭐 항문에 병이 생기면 나 치질인가 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이었죠. 예, 네. 이제 치질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제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다 치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항문에 생기는 질환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게 치액인데, 네. 이제 치액을 대변하는 말로 오랫동안 쓰이면서 이제 요즘은 그냥 치질하면 이제 치액을 이제 의미하는 말로 이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치질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였군요. 네. 저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먼저 이제 치액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치액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일단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항문의 구조가 있는데요. 네. 이 치액은 이 정상 항문 쿠션이라고, 이 정상 혈관 및 주변의 결체 조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점막 내에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주변의 결체 조직과 함께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치액의 본질은 이제 혈관입니다. 이 치핵이 이제 혈관이 우려이 되는 건데, 네. 우려이 되는 원인은 이제 반복적인 항문의 압력의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냐면, 이 만성적인 변비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또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이제 신문을 읽는데,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항문관에 압력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치액의 우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피로에 노출됐을 경우, 그리고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임신 말기에 이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혈관을 막음으로써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액은 날씨에도 민감한데요. 네.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모세혈관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치액 증상이 더 잘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치액이 발생되는데, 이 전체 항문 양성 질환 중에 약 50에서 60%가 이제 치액에 해당됩니다. 이 치액은 그리고 30세 이후에 잘 발생이 되고요. 50세 이상에서는 적어도 50% 이상의 이제 치액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70에서 80% 정도가 다양한 정도의 치액을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 약 10% 정도 되는 환자가 치액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그 방문한 환자의 약 10%가 이제 치액 절제술을 시행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충 뭐
인원으로 따져본다면 연간 약 40만 명의 환자들이 치액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이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20만 명의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치액 절제술을 시행받는 걸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유병률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많네요. 굉장히 많네요. 70-80%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치액을 네.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뭐 치질이나 이렇게 치료받는 사람들 보면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기도 네, 하고. 네. 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꽁트 소재로도 많이 쓰였던 건데. 네. 그런데 이 치액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치액의 종류가 있는데요. 네. 앞에 항문 구조에서 얘기했듯이 치상선 위쪽이냐 밑쪽이냐에 따라 내치액 외치액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이 치상선 위쪽에 있는 거를 내치액이라고 그러고요. 전체 치액 환자는 내치액이 약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상선 아래쪽에 이렇게 혈관이 부푼 거를 외치액이라고 하는데 외치액은 전체 치액 환자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 내치액과 외치액이 같이 나타나는 혼합치액이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내치액을 우리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도에서 4도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1도라고 하면 이제 이미 치액은 형성돼 있으나 이제 재반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2도 치액인 경우에는 배변 시에는 치액이 항문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하지만은 배변 후에는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은 것처럼 자연적으로 치액이 항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태이고요. 이 3도인 경우에는 이제 삐져나온 치액이 고무줄처럼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손으로 밀어 넣을 경우에만 이제 들어가는 경우고, 네. 이제 4도로 발전이 되면 이제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항상 항문 밖으로 돌출되는 치액으로 이제 환자가 겪는 불편이 이제 최대로 이제 겪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치료 원칙을 세울 때 이 기준을 많이 세우는데요. 네. 1도나 2도 치액인 경우에는 보존 치료, 그다음에 3도, 4도 치액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치액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출혈과 밖으로 튀어나오는 증상입니다. 이 항문 주위에 생기는 외치액은 혈전이 생기게 되면 이 통증에 민감한 피부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아주 극심하고요. 네. 항문관 안에 생기는 내치액은 주된 증상은 출혈과 밖으로 튀어나오는 덩어리 증상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3도나 4도 같이 이제 튀어나왔다가 이제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내치액도 심각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액을 구성하는 혈관 다발이 정맥이기 때문에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이제 심하게 피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의 수축기 혈압과 맞먹는 압력으로 이제 피가 이제 분수처럼 솟구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피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빈혈로 내원하는 내과 환자들 중에 이 치액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액은 이 출혈 단계에서 혈액순환이 다시 좋아지면 네.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액의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봤고요. 진단하는 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 이제 환자분이 얘기하는 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은 되고요. 네. 그리고 내치액, 삐져나오는 내치액은 우리가 육안적으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진단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치액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이제 장갑을 낀 상태에서 환자분의 항문에 손가락을 놓고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또 항문경 검사가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보면 위쪽에 환자분 한 분이 누워 계시죠. 예, 이게 벽을 보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등을 보이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이 무릎을 배꼽 쪽으로 올린 자세를 취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심스 자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러면 이제 아래쪽 같이 저희 의사가 손가락을 항문에 놓고 이게 묻어나는 피가 있는지 아니면 이 항문 안쪽에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이게 이제 항문 질환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손가락 대신 이 카메라를 넣으면 이제 항문경 검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40에서 50세 이상의 이제 성인에게서는 이제 대장암이나 직장암에 의한 출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항문 내역 검사나 배변 촬영술 등으로 이제 치액을 진단하는 검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치액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안 가시고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좌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치액은 근본적으로 혈관 다발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뭐 암 같은 이제 심각한 병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이제 치액의 증상이 심할 때 집에서 안정하면서 이제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면 증상이 많이 소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좌욕은 항문이나 항문 주변을 청결하고 이 내괄약근 이완을 통해서 치액이나 치열 같은 이 항문병을 방지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 집에 있는 큰 대야를 이용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푹 담그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뜨거운 온수를 받고 좌변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좌욕을 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은 이 모욕물 온도 약 40도의 수돗물에 이제 항문을 담그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물에다가 뭐를 자꾸 탄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뭐 소금, 약물 절대 아무것도 타면 안 됩니다. 좋은 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리고 한 번 할 때는 약 3분 정도 짧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2번인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배변 직후 그리고 이제 자기 전 그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좌욕 후에는 잘 건조를 시키는데 이제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수건이나 이런 걸로 또 닦으면은 항문에 자극이 돼서 더 가려움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라이어 이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습기를 말려주는 게 좋고요. 이제 시간적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회사나 이런 데서는 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샤워기를 이용해서 항문 샤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욕으로 집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출혈의 정도가 심해서 수혈이 필요한 경우던가 아니면 임신 예정인 치액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3도 이상의 치액에서는 이제 수술적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환자의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약으로 치액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 치액 치료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1단계는 치액 자체에 의한 치료는 아니고요. 온수자욕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이제 배변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치액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이고 2단계는 치액 자체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 이제 고무결찰술이나 경화제 주입 등 약간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얘기하고요. 이제 3단계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서 이제 치액 절제술로 이제 혈관 덩어리를 이제 완전히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무결찰법입니다.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이제 고무결찰법이고요. 이 고무결찰법은 이제 배변감에 돌출되는 내치액이 효과적입니다. 이 치상선에서 약 1cm 정도 떨어진 이제 윗부분에 이 탄력 밴드로 이 내치액을 묶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혈액 공급을 차단하는 시술로 이 시술 후에 일주일 내에 조직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밴드가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한 이 치상선에 너무 가깝게 위치하지 않는 이상은 고통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외래에서 특별한 뭐 마취 없이 간단한 시술로 할 수 있고요. 약 70%에서 성공률을 보이고 약 30%에서는 치액이 재발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치액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지 않을 때는 네. 이 수술 후 통증이 심해서 이 방법을 많이 시행을 하였는데 요즘은 이제 무통주사 발달과 함께 이제 수술 후 통증이 많이 감소되는 추세라 이 고무결절법은 요즘은 많이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화주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네, 경화제를 혈관 주변 조직에 주사를 해서 이 혈관 자체를 이제 이제 굳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쪽 치액 조직으로 혈류를 막아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치액이 있습니다. 치액이 있고 그 치액 안에는 혈관이 있는데 이 주변에 이 번호는 이 경화제를 주입하는 부위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위에 적당한 정해진 양을 이제 주입을 함으로써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데요. 네. 외치액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적으로 이제 많이 한계가 있어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 경화주사요법을 양잿물로 이제
비의료인들이 네. 많이 주사를 해서 이제 항문 쪽에 염증이 생기고 항문이 막 썩는 일들도 많았었거든요. 양잿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예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요즘은 경화주사요법은 많이 시행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전통적인 치액 절제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체질로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 수술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치액 절제술은 내치액, 외치액을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튀어나온 이 치액을 절제하고 이 혈관 부위를 묶는 방법으로 이 수술한 부위의 혈관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재발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주로 척추 마취 하에 시행을 하고 상황에 따라 수일간의 입원 및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수술 후에 자욕이 필요하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상처가 벌어진 상태로 놔두는데요. 이 살이 차오르게 하는데 완전히 살이 차오르는 데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진물도 나오고 이제 피도 묻어 나오고 해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리대, 네. 이제 뭐 남성분들도 간혹 이제 생리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필요하면 또 해야죠. 예, 이제 네. 노인분들은 이제 기저귀 같은 거를 좀 한 달 정도 차고 계시는 게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새로운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즘 많이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자동 문합기 치료법입니다. 이 자동 문합기는 예전에 우리가 직장암 수술을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던 건데 이제 요즘은 이제 항문 수술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문합기를 사용해서 치액 조직과 점막을 항문관 상부에서 이제 도넛 모양으로 제거를 합니다. 이는 아까 얘기했던 치액 절제술 시 생기는 그 개방창이 안 생기고 이 문합 부위가 항문관보다 높이 위치하게 되어 치액 절제술보다 이제 통증이 덜 유발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적당한 크기의 내치액만 시행이 되고 가령 외치액이 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외치액 치액 절제술을 같이 이제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전에는 이제 치액 절제술 시에 치액 조직을 자를 때 전기 소작기를 썼는데요. 요즘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출혈은 훨씬 적지만 이 초음파 절삭기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요, 사실 치질 수술을 좀 미루는 이유가 굉장히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의자에도 못 앉을 정도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좀 고통이 심한가요? 아, 개인차가 아주 심합니다. 어떤 분은 아파서 뭐 2주일 동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 수술 안 한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수술한 부위가 부위되다 보니까 상처를 감쌀 수도 없고 그리고 변이 나오면서 이 상처가 벌어지게 되면 통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통증이 있는데 요즘은 수술 방법을 많이 고안하게 되고요. 이제 수술 후 무통주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많이 통증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 통증은 약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고 그 뒤로는 서서히 감소하는데 가장 극심한 통증은 첫 대변 시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오는데 이 통증을 두려워해서 아예 이제 식사를 안 하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렇게 식사를 안 하면 변비가 생기게 되는데 이 변비 때문에 나중에 더 극심한 통증을 아마 맛볼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건 안 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재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아, 수술한 부위는 재발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치열은 혈관인데 이 혈관 분포가 큰 곳이 3곳, 작은 곳이 한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항문을 잘라내면 항문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작은 곳은 남겨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남겨두고 나온 작은 곳이 나중에 커지면 다시 치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그거를 이제 재발됐다고 하는데 재발이 아니라 이제 다시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수술한 부위에 붓기가 빠지면서 네. 이제 쥐적 같은 피부 꼬리가 생깁니다. 이제 환자분들 이것도 이제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은 외래에서 간단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대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수술하기도 조금 겁나기도 하고, 뭐 통증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거부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항문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배변 시간을 가능한 한 5분 이내로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요. 그다음에 변비나 설사는 조기에 치료를 하고 그리고 항문에 자극이 되는 음식은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발견이 됐을 때 가장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치핵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치열의 열은 이제 찢어졌다는 것을 뜻하고요. 따라서 이제 치열은 항문이 찢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이 항문 쪽에 뭔가 찢어진 상처가 보이시죠? 네. 예. 이 찢어진 부위는 이제 항문 어디라도 있을 수 있지만 90% 이상이 항문 뒤쪽에 이 가로 방향이 아니라 이 세로 방향으로 찢어집니다. 이 단순히 찢어지기만 하고 1, 2개월 미만인 거를 이제 급성, 네. 그리고 이 오래된 이제 난치성 궤양을 이제 만성 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항문 주위가 원래 좀 잘 찢어지나요? 아닙니다. 이 보통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나 네. 이제 운동량이 부족한 비만형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변비입니다. 변비. 예. 이 치열이 있는 환자들이 이 배변 시 느끼는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안 하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하는데, 식사를 안 하게 되면 배변통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는데요. 이 직장 내에 남아있는 변이 오래 남아있게 되면서 수분을 흡수하고 부피가 작아지고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변이. 그러면 이 부피가 작아진 변을 배출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한 압력을 가해야 되고요. 네. 이 강한 압력을 받은 변이, 단단한 변이 나오면서 점막을 더욱더 강하게 찢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식사를 안 하는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찢어진 부위는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혈액 공급이 되게 약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찢어진 부위는 잘 아물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치열이 어떤 경우에 잘 생기냐면 항문관 압력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배변을 할 때 이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을 가해야 이제 대변이 나오기 때문에 항문이 더 잘 찢어지고요. 그 외에도 염증성 장 질환이나 결핵성 장염 때문에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치가 항문 뒤쪽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 찢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항문이 굉장히 예민한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찢어지면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 상당히 아픕니다. 네. 이제 상당히 아프고, 이게 치열의 특징이 배변 시 통증과 함께 출혈이죠. 근데 이제 출혈은 치액에서 나오는 출혈만큼 이제 출혈량이 많지는 않고요. 출혈인데 이제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찢어졌다가 아물었다가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만성치열이라고 하는데, 이 만성치열의 특징은 이 찢어진 곳을 자세히 보면 이제 흉터같이 조그만하게 이제 살이 차오른 것이 보입니다. 이게 만성치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치열의 경우는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진단은 뭐 치액이나 진단은 뭐 비슷합니다. 어차피 네. 뭐 직장 수질 검사를 해서 치열을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육안적으로 찢어진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항문은 주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이나 항문경으로 이 주름을 살짝 제껴야 이 치열이 잘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찢어진 부위가 이 뒤쪽이 아닌 다른 부위인 경우에는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나 이제 결핵을 의심해봐서 꼭 대장 내시경을 해서 원인 질환을 찾아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찢어진 거니까 그렇죠. 봉합을 해주면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이제 급성 치열인 경우에는 이제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연화제, 네. 그리고 좌역만으로도 약 2주 후에 네. 대개 이제 치료가 잘 되는데요. 네. 만성 치열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네. 항문주임금 절개술이라고 요 밑에 보면 이제 항문 열고 치열이 있고요. 네. 오른쪽에 요 칼이 보이시죠? 이 칼을 넣어서 이 항문주임금, 즉 뇌괄약근 일부를 절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문 괄약근에 이제 압력을 낮추어줘서 이제 변이 쉽게 나오도록. 예. 이 수술도 상당히 간단한 수술이고요. 입원도 필요 없고 하루 이틀 정도면 되고, 재발률도 약 10% 미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게 아니고 찢어진 다른, 부위를 네. 봉합하면 이 봉합한 부위가 또 흉터가 되기 때문에 또 당겨지니까. 또 그래요. 이제 네.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이제 3치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치루인데요. 치루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원인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이 치루는 루는 이제 터널을 뜻합니다. 이 치액 다음으로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항문 쪽에 1, 2cm 정도 있는데 항문샘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곳에서 배변 시에 이제 항문 내에 윤활작용하는 분비물이 나옵니다. 이 항문샘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고름이 형성하는데 이 고름이 형성된 거를 항문주의 농양이라고 그러고 이 고름이 배출되면서 이 항문 바깥쪽 피부 쪽으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 터널이 생긴 걸 우리가 치루라고 합니다. 네. 이 치루는 이 항문주의 농양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항문주의 농양의 고름이 배출되고 나면 약 50에서 60% 정도가 이제 치루로 발전이 됩니다. 이 원인으로는 이제 대장균에 의한 감염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 뭐 염증성 질환, 결핵, 그다음에 골반염, 그리고 골반 내 방사능 조사 같은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증상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발생하나요? 증상은 누구나 딱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 바깥쪽으로 구멍이 난 구멍으로 이제 변 냄새가 나는 진물이나 그리고 고름 같은 분비물이 이제 속옷에 묻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항문 주변으로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붓기가 고름이 배출되면 붓기가 빠지는데 네. 이 붓기가 또 차면서 또 고름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되풀이되게 됩니다. 일단 항문주의 농양이 발생이 되면 빨리 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절개 배농을 시행을 해서 치료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네. 이 절개 배농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 약 50에서 60% 정도 이제 치료로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 치료는 항문주의 농양이 발전되면서 생긴 일종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초기에 이제 피부 바깥쪽 구멍이 2개인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복합 치료라고도 합니다. 이 복합 치료는 치료가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없어져야 될 구멍이 생겨 있는 거니까 뭐 진단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이 육안으로 이제 피부의 구멍을 확인하는 게 있고요.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 안쪽에 뚫려 있는 길이 손으로 이제 길이 만져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항문 안쪽과 바깥쪽의 항문루를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누공 촬영술이나 초음파, MRI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치료도 궁금한데요. 치료도 이제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항문주의 농양으로 내원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바로 이제 절개 배농술 시행을 하게 되고요. 만일에 치료로 내원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네. 위쪽에 이제 치료 구멍이라고 있고 이게 항문인데요. 이 위쪽에 항문샘 조직과 함께 염증 있는 조직을 전부 다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터널의 천장을 뚫어서 염증 조직을 긁어내는 수술이 있고요. 이 터널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수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수술 범위는 더 넓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항문 기능이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료는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치료의 경우에는 뭐 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이 항문에 생기는 양성 질환 중에 유일하게 적절한 치료 없이 오랜 기간 이제 방치되는 경우에 이제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게 이 치료입니다. 따라서 이 치료는 이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 병의 특성상 이제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확실히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항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항문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항문의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의 다른 부분들은 이제 위생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그만큼 항문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건강한 항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환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들 명심하여 주시고요. 또 틈틈이 좌욕하는 것도 크게 도움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